김주애가 딱 나왔을 때부터 아유 후계자네. 김주애 공개 활동은 군사 분야가 27번, 경제 사회 분야가 11번, 그리고 외교 분야가 3번입니다. 분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계자로 내정하고 후계 수업을 착실하게 시키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후계자를 공개하는 정해진 공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후계자로 김정일이 내정된 건 만 32살 때, 김정일의 후계자로 김정은이 내정된 건 만 25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북한의 운명을 짊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의 후계자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진 걸까요?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김정일의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후계자였던 김정은. 하지만 2년도 되지 않아서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의 후계자 수업은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과연 김정은은 제대로 된 수업을 마치고 권력을 물려받은 걸까요? 지금부터 베일에 가려졌던 김정은의 특별한 후계자 수업을 공개합니다. 김정은 후계자 수업은 등극하기 이전부터 후계자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공호부죠. 장성택이 선정해준 최고 가정교사들에게 과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으로 직접 선생님들이 와서 수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후에 김정일의 이제 다른 자녀들처럼 스위스 유학을 나갔고요. 그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사실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을 쌓기가 어려운데 김정일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을 쌓았고 외부 문물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그 베일에 쌓여서 후계자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 보면 또 이런 게 있는데요. 김정일이가 이제 유학을 안 갔잖아요. 근데 우리 종합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김정일이 김일성과 함께 러시아에 이제 방문할 때 같이 간 거로 돼 있어요. 모스크바 종합대학에 와서 유학을 하지 않겠냐. 네. 그때 김정일이가 했다는 말이 우리에게도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외국 유학 갈 생각 없습니다. 해서 딱 잘랐대요. 그래서 김정일은 결국 김성종합대학을 다녔잖아요. 그 대학을 국내에서 다니는 게 큰 파워가 있는 게 친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같은 투사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계속 호흡을 맞추고 있다가 그 이후에 점차 이제 자기 집안을 닦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외를 왜 보냈을까 김정은을? 저는 후계자 수업보다도 김일성한테 좀 피하게 하기 위해서 김일성한테는 김정일이가 김정은 그 형제 존재를 계속 숨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망할 때까지도 몰랐던 거로. 지금에 와서 보면 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다고 하지만은 그때 보면 좀 피한 거 아니냐. 왜 김정은은 자기는 굳이 유학을 안 가고 그렇게 종합대학을 고집해서 공부했는데 그런데 자식은 유학을 보냈을까? 타당한 지적일 수도 있을 예, 저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한반도 부모들은 자기가 못한 거 꼭 자식한테 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지도자가 되려면 이 국제적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남들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자기 혼자 왼쪽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일이 그랬단 말이에요. 고난행군하고 사람 굶어주고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살면서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굶어 죽고 배고픈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예. 이 사람의 잘못된 정치 방식으로 인해서 정말 고스란히 타격을 받은 건 다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무능감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자식만큼은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내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 내보내서 이제 그런 흐름을 따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보다 더 잘 됐으면 하는 네, 마음으로.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죠. 그럼 해외에 가서 그런 경험을 쌓다가 북한 들어와서 뭐 했어요? 김정은이? 예, 김정은이 이제 귀국 후에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군사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하는 집단이 군부입니다. 김정은도 군부의 어떤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수업을 받았고 그리고 군부 인사들과 상당히 긴밀하게 지내면서 후계자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구축하기 위해서
후계자 수업을 군사 분야에서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성, 김정일로 쭉 이어지면서 김일성 때도 어느 학교를 다녔다 하면 사진은 공개 안 돼도 그때 역사 자료를 가지고 뭔가 그때 사진, 대학까지도 막 세고로 뽑 나오거든요. 그리고 김정일 관련돼서도 김성중학당 다닌 전 기간에 대해서 대학 기간에 건설노동 나갔을 때 일하던 모습도 사진이 나왔어요. 대학생 교복 입은 사진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하면 제복이에요. 군복 입고. 근데 그때 공부한 적이 있다면 사진이 한 장이라도 있을 것인데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제복 입은 사진.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의 가정을 정규적인 그런 학교에 와서 등교해가지고 수업받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특수한 코스로서 배우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박사님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친구분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교직자로 계셨는데 개별 수업을 들어간대요. 들어가면 교실문 열고 들어가면 책상 하나에 학생 하나만 앉아 있답니다. 아 진짜요? 네. 홈스쿨이 아니라 그래도 학교로 가긴. 네,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문 열고 들어오면 얼마나 기분판지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나가라고 그러고 엄청 고집불통이고 조금만 뭐 책상 걷어차고 나가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예쁘게 표현해서 배짱이 크신 분이다. 그랬다고도 합니다. 표현이군요. 네. 김정은이 어릴 때부터 리더십이 있었다. 그리고 승부욕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상당히 고집도 세고 그리고 상당히 그 성격이 즉흥적인 이런 성향의 성격이고 성격도 상당히 강한 이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 때문에 김정은이 자기 형인 김정철을 제치고 후계자로 낙점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의 타고난 야심 그리고 리더십, 냉정하고 잔인한 성격 이런 것이 후계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김정일이 김정철은 너무 유약해서 통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김정은은 자기를 닮아서 상당히 냉혹하고 상당히 강한 성격이기 때문에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후계자로 셋째 아들을 낙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나올 때마다 현지 지도를 계속 다녔잖아요. 김정은도 그럼 후계자 시절에 이렇게 현지 지도에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도 이제 현지 지도에 계속 동행을 했고요. 북한 매체가 김정은 삼천 매기공장 현지 시찰 기록 영화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특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장면이 있는데요. 저기 지금 현지 지도한 비석을 세워놨거든요. 김정일하고 김정은이 같이 왔었다. 이 저 삼천 매기공장의 현지 지도한 비석을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매기공장 앞에 비석을 세웠어요. 네. 특히 그 시기를 자세히 보시면 2001년 5월하고 9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당시 김정은이 17살 되던 해였고요. 스위스 유학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온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그 시점이었습니다. 아하, 그거 옛날부터 그런 후계자 수업 받아왔다. 벼락치기 아니다. 그러네요. 이거 증명하려고 그렇게 찍었군요. 그렇죠. 김정은이 그 상당히 갑작스럽게 후계자가 됐고 북한의 어떤 중요한 국가 노선이나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미 17살 때부터 김정일을 따라다니면서 현지 지도를 하고 국정에 대한 교육을 했고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후계자 활동에 박차를 가한 김정은.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김정은을 어떻게 선전했을지 궁금합니다. 기억이 있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은의 후계자 존재는 이름과 함께 동시에 나온 게 발걸음 노래인데 네네. 인민군 안에서 먼저 이제 그 노래가 나왔고 근데 확실하게 그 노래 가사 보게 되면 그쵸. 김정은이 관련된 노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김대장 발걸음 2월에 전기뿐이며 앞으로 척척척. 그 원래 그 이제 호위사령부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불려서 쫙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노래가 아예 일반화가 되면서
한간에 다 퍼졌고 그리고 이 노래를 아예 필수로 배웠고 우리 그 군중무용 할 때도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어요. 네, 그 정도로 그 노래가 이제 김정은한테는 정말 자기를 알려야 돼 그 홍보용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이거 내 아들이야 후계자야라고 이제 인민들한테 선포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 그래 후계자인가 보다 이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김정일이 딱 죽었잖아요. 그때 완전 민심이 완전 흔들렸거든요. 큰일 났다. 그때 이제 리춘희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또 한 분의 태양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신다. 그러니까 누구도 동요하지 말고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아유 태양을 몇 번 가라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하던 방식 그대로 가져다가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칠만 하죠. 예, 김정은이 처음 후계자로 등장하고 권력을 승계하는 시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북한 주민들은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 확실한 어떤 그 권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상화 작업을 강력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이야기에 설득하기 위해서 백두혈통이라는 걸 일단 가장 크게 강조했고요. 그리고 군부대에서는 김정은 우상화 작업으로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걸 전국적으로 부르면서 김정은 후계자를 북한 주민들이 칭송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실무 경험과 함께 권위를 다지는 어떤 상징적 작업들이 동시에 지금 북한에서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권력 승계 작업이잖아요.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늘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후계자로 결정된 2010년부터 김정일 사후 2011년 12월 17일이죠.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 권력을 승계한 이 과정에 짧은 시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후계자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빠르게 안 좋아졌고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비해서 김정은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권력을 승계하게 됨으로써 이 권력 이하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일이 그 후계자 김정은에게 권력을 넘겨주기 위해서 어떤 거 했어요? 김정일이 자기가 죽었을 경우에 김정은의 권력을 지켜줄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김정은, 후계자 김정은의 후견인 그룹을 구축합니다. 그 후견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나중에 처형되죠. 장성택, 그러니까 고모부죠. 국방위원회 부위원 자격으로 김정은의 공식적인 후견인 역할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보니까 장성택의 그 존재가 북한에서는 진짜 이제 대단했거든요. 저희 대학 다닐 때도 장성택의 라인에 줄을 서면 정말 이제 중앙당 고위 간부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인식이 있어가지고 저희 대학 때도 보면 장성택 라인에 있는 걸 자랑 삼아야 하는 사람 꽤 많았거든요. 김정일이 죽고 나서 그때 이제 연구차가 나가잖아요. 그때 김정은과 함께 장성택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이 김정은 못지않게 장성택한테 쏠리죠. 장성택이만 이제 뒤에서 받쳐주면 후계의 수업을 얼마 받지 못했던 김정은도 반드시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저도 막 들더라고요. 네. 아마 저 장성택이 아니었으면 초기에 김정은이 후계의 구축을 이루는 그 집안 자체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이제 후계자가 됐을 때는 이미 그 장성택의 파워가 그냥 전국에 그냥 쫙 뻗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그랬대요. 장성택은 나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정도로 믿었대요. 북한에서는 그 장성택에게 이제 줄을 설 거냐, 김정은의 줄을 설 거냐, 이 사건이 하나 이제 벌어졌는데 그게 이제 발단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북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졌냐면 주민들한테는 김정은이 데리고 있는 호위병이 장성택이 있는 특각에 연락을 가는데 근데 거기 보초가 장성택이 허락이 없이는 못 연다고 할 때 그 대문을 대저택 열라고 하니까 감히 지금 김정은 나한테 지금
뭐야 해가지고 김정은이 직접 갔대요. 문 열어. 오. 못 연. 죽어도 못 연. 진짜로? 죽어도 못 연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너해가지고 장성택이 그때 이제 반당반영 종파분지로 몰린 거예요. 오. 장군님 뒤에서 역모를 꾸민 그런 대역죄인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이래요. 그때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민들 입장에서 야 우리 장군님 말인데 거역했어? 그럼 너 죽어야지. 이게 정당성이 부여가 된 거죠. 그렇구나. 예, 장성택이 그 일가 친척 사돈의 8촌에 뭐 개벽다기까지 다 대구 갔다고 할 정도로. 그렇군요. 예. 판도라 상자 열려. 예. 자신이 권력을 장악해야 되는데 자신의 후견인이라고 하지만 장성택의 기세가 너무 크니까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조직부터 어떻게 정비를 시작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장악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국가안전보위부입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의 핵심 엘리트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 샅샅이 다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국가안전보위부를 장악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뒤에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보위부 청사 방문했을 당시에 나에게 했던 것처럼 김정은을 목숨으로 지켜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김정은이 보위부장이 된 후에는 실제 10만 명 정도에 달하는 국경경비대나 국경통행검사소 이런 게 다 이제 보위부 소속으로 이관됐고 보위부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징후들이 그 후에 발견이 됩니다. 오, 힘을 제대로 실어줬네요. 믿을 만한 측근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위부 장악을 위해서 김정은의 신복으로 발탁된 사람은 누구예요? 당시 최고 책임자가 우동측 제1부부장입니다. 김정일이 김정은의 권력 승계를 위해서 후견인 그룹으로 세워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김정일이 죽었을 때 영구차를 호위한 8인방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동측 제1부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보안부도 상당히 김정은 권력 유지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찰과 같은 조직이죠. 당시 총참모부 작전국장 출신이었던 이명수를 인민보안부장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이 측근인 이명수를 통해서 김정은 후계 구도를 뒷받침하고 장성택으로 권력이 편중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이명수나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에게 그런 역할을 맡겼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에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조직이나 인사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특히 김정은이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간부들을 대거 배치하면서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국가안전보위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모든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정은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대적인 숙청을 할 때에도 이 국가안전보위부가 간부들을 감시하면서 조금이라도 김정은에 대한 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대대적으로. 아버지가 믿는 측근들 마음대로 배치하고 그리고 인사권까지 직접 행사하면서 제대로 된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는 건데요. 다른 핵심 조직들은 어떻게 장악했을까요? 예, 그 다음에 김정은의 권력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게 군부 아니겠습니까? 군부는 무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독재 정권들이 붕괴될 때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정일도 1980년 후계자가 됐을 때 처음으로 물려받았던 직책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입니다. 그 얘기는 김일성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화하면서 군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정은도 똑같이 군 직책을 첫 직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발탁하면서 군부의 지휘권을 김정은에게 물려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09년 하반기에 군 총정치국 보고체계를 직접 받도록 만들어서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확고하게 장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군 장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당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북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의 핵심은 바로 당입니다. 그중에서도 모든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면서 정권의 심장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당의 조직 지도부예요. 이 핵심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김정은은 어떤 전략을 펼쳤나요? 조직 지도부 장악은 그야말로 북한 체제를 통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장악을 했더라도 조직 지도부를 장악을 못하면 사실상 권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2009년 9월경에 당의 과장급 이하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당 장악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용해, 그다음에 김경옥, 문경덕, 김평해 이런 핵심 간부들을 김정일이 김정은의 어떤 당 장악을 지원하도록 배치합니다. 그리고 당의 분위기 쇄신이나 충성 유도를 위해서 중앙당 검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의 어떤 기강 잡기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요. 이때 김정은의 측근으로 발탁된 인사가 조영원입니다. 지금 조영원이 김정은 권력의 핵심 인사라고 볼 수 있고 현지 지도에 상당히 빈번하게 동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마 조영원이 김정은의 조직적 당 장악의 어떤 핵심 인사로 발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그 9월 초에 김정은이 평안북도에 폭풍군단을 이제 투입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찌 보면 대대적인 숙청이거든요, 이게. 예, 결국 그때 이제 도당 조직부장 또 그리고 신우주 시민위원장 그 외에도 한 30명 남짓한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했어요. 어찌 보면 북한은 위기 때마다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서 그것도 군부라든가 이게 좀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무력을 가지고 이제 진압을 해요. 그 1999년도에 북한 주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관행군 거치면서 체제가 아주 그때 위기에 몰렸을 때인데 그때도 김정일이가 보위사령부 건멸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저도 고향에서 그때 거의 한 200명이 처형하는 걸 봤거든요. 200명?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숙청뿐만 아니라 무서운 공포를 몰아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은이가 짧고도 짧은 집안이 없는 그 상태에서 단시간 동안에 북한을 완전히 자기 손에 걸어지려니까 이렇게 무서운 어마어마한 숙청을 벌이는 거죠. 김일성 때를 이어서 김일성이 종파 숙청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걸 거쳐가지고 3대에서 하는 과정이 그게 수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실제로 권력 승계 초기에 대대적인 숙청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어떤 권력을 지원하고 있던 그 엘리트들은 김정일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 엘리트들을 김정은이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적 관계가 김정일과 그 사람들의 관계와 김정은과 당시 지배 엘리트들의 관계는 달랐기 때문에 다르죠. 그 지배 연합을 구성하는 많은 간부들 중에서 과연 김정은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작업을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진행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리영호 총참모장, 군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장성택 당 행정부장, 북한 내에서 2인자로 거의 꼽혔던 인물이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이런 인물들을 비롯해서 당, 정, 군에서 약 260명 정도를 처형하거나 숙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고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인물들로 지배연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래다가 무시했던 그 간부들은 김정은의 강력한 통제에 엄청 떨었을 것 같아요. 긴장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이런 무자비한 모습이 북한 주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북한 주민들 눈에는 뭐 솔직히 간부를 치니까 우리의 적은 간부니까 북한 주민의 적은 간부거든요. 진짜? 제일 직접적으로 못 살게 그런 게 간부잖아요. 제일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장군님이 정치 못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그 당간부들이 너무 이제 해먹어서 못 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소문이 돌았었냐면 김정일이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김정은을 불러놓고 물어봤대요. 아들아,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힘든데 이게 지금 원인이 뭔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니까 김정은이 그림을 하나 그리더랍니다. 그림을?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앞에서 이 달구지를 끌고 가는 사람은 장군님이시고 그 뒤에 밀어주는 100명의 사람들은 우리 인민이고 그 달구지에 올라타 있는 기득권층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딱 하는데 우리 김정은 원수님은 아주 천리안의 예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보이는구나, 이 사람한테는. 왜냐면 우리 장군님께서는 못 보시던 거를 김정은은 보는구나로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렇군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착각을 할지. 그러게요. 네. 우리는 공보 정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세뇌를 받고 자라가지고요. 그렇군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없어요. 그 북한에서 보게 되면 항상 잘못한 것을 간부들을 쳐요. 그러니까 관행군 시기에도 농사가 안 됐다면 그 당시 서간이라고 하는 농업 비서를 그때 처형했어요. 그리고 합의가 하고 나서 결과가 나빠지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박남기를 또 처형했어요. 이런 식으로 마치나 우리는 잘하는데 중간에서 잘못한다, 간부들이. 이런 걸 인식시키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걸 처형까지 하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이제 김정은은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가 많았죠. 사실은 자기가 할아버지 김일성한테도 손자라는 것을 그 애정을 못 받아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항상 같이 있는 평양이 아니라 원산에다 지금 숨겨놨다가 그다음에 해외 보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트라우마가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짓고 나면서부터 그 성질이 좀 포악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떠오르는 게 그때 한번 바닷가에서 그 북한의 그 군인 장령들, 그러니까 그 장군들을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수영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야, 저렇게 큰 장군들도 그 장군님 앞에서 꼼짝 못하네. 이런 거로 이제 각인시켜가지고 김정은이 그 아주 그 이제 권력 이런 것들을 좀 더 한마디로 북한 주민들한테 어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정은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딛고 후계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후계자 수업을 완전히 마치지는 못한 채 전선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혹독한 방식으로 지배 엘리트들을 통제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증명해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 김정일은 20년 이상을 철저하게 후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권력을 물려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후계 체계를 만드는 게 당시에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당시의 상황이, 박사님?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는 그 당 내에서 후계자를 선정해서 권력을 승계합니다.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 부자 세습, 혈통 승계를 하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통 승계 방식이 제도화된 게 1970년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건 김일성의 권력이 조선노동당의 권력보다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후계자 선정을 김일성이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부자 세습을 안 했고 당내에서 후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권력 투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부자 세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야기하는 게 후계자가 없으면 권력이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자 세습을 진행하고 이걸 1970년대에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후계자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권력 승계를 제도화합니다. 자, 김정일의 후계자로서의 첫 등장은 그렇다면 언제였습니까? 네, 김정일이 후계자로 처음 등장한 건 1974년 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치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이때 이제 사실상 후계자로 확정이 됩니다. 1980년 제6차 노동당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2인자 자리를 굳히면서 후계자로 외부에 공개됩니다. 당시 북한 주민들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저희 엄마 때였는데 당연히 저분 돼야지라는 그런 분위기였대요. 왜냐하면 너무 얼굴도 많이 알려져 있고
김정일이란 존재는 그때 북한 주민들한테는 거의 스며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예. 당연한 걸. 당연한 거였대요. 김정일은 김정은이랑 달리 후계자들 때 라이벌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일은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김일성 동생이었던 김영주, 다른 한 명은 김성애의 큰아들 김평일입니다. 이 둘이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일이 그 계모였던 김성애 부상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김성애가 그 당시 권력이 굉장히 셌죠. 그래서 김성애의 위상과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김정일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작아지고 오히려 김평일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사랑을 떼놓아야 김성애의 어떤 권력이 작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김일성 곁에 미모의 젊은 여성들을 간호원으로 배치하면서 김성애에 대한 사랑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그리고 나중에 그 김성애하고 김성애의 동생이 김성갑이라고 있었는데 그 둘의 비행을 조사합니다. 당연히 김성애가 그 권력이 셌기 때문에 뇌물도 받고 많은 부정비리와 부패를 했고 김성애 동생도 마찬가지로 김성애를 등에 업고 많은 부정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그 부정부패를 은밀히 조사를 시켰고 1974년 6월에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보고해서 관련자들을 모두 철칙시켰고 정치적으로 몰락시켰습니다. 이러면서 김정일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경쟁자였던 김평일이 날아가고 북한 내에서는 대대적으로 격가지 청산을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격가지라는 건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이 가문에서 그 삐져나오는 그러니까 그 이복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격가지. 뭐 이렇게 해서 아예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싹을 다 잘라버리는 일을 합니다. 저도 뭐 김정일이랑 김평일이 뭐 라이벌 관계였다는 거는 훗날 후대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뭐 얘기를 하는 게 뭐 김평일이 더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김정일을 세운 이유가 일단 김일성이랑 김정숙 사이에 나온 장자였고 그리고 그 항일팔취산 운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김일성이. 그때 조선의 태양으로 솟아오른 게 김정일인데 그거를 왜 다른 사람으로 돌리려고 하냐 해가지고 그 항일팔취산 1세대들이 혁명의 1세대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정일이 그 1세대 그 항일팔취산 그 사람들한테 엄청 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김정일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동생인 작은아버지인 김영주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는 가장 큰 경쟁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장엽 선생 회고록을 보면 김일성이 동생이었던 김영주와 권력 투쟁을 정말 심각하게 진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김일성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주는 독하지 못한 것이 결함이다. 정일이는 지 삼촌보다 독한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동생보다 아들을 선택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줬고 그리고 김영주가 이 얘기를 듣고 식물성 신경부조화증이라는 낯선 병을 얻고 자리에 누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김일성이 1974년 2월에 당 전원에 의해서 김영주를 질책하면서 부총리로 강등시켰고요. 나중에 김정일이 김영주는 언제든 자기 권력에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껄끄럽게 생각해서 양강도 산골에 보내서 사실상 연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김영주는 북한의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완전 살벌한 권력 게임이었네요. 핏줄도 믿기 힘든 냉혹한 투쟁 속에서 김정일은 도대체 어떤 후계자 수업을 받았길래
이렇게 엄청난 권력욕을 가지게 된 걸까요? 김정일의 후계자 수업은 뭐 태어날 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김일성은 김정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교육을 이 후계자를 염두에 두고 교육을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김주애가 어린 시절에 학교 대신 과외를 받았던 것과 다르게 김정일은 학교를 다니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후계자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양 남산 고급 중학교를 다녔고요. 김정일 정기에서 학업 성적이 전과목 최우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북한 정무원 부부장을 지냈던 신경환 씨 증언을 보면요. 김정일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김정일에게 학과별 취미별로 가정교사를 배정해서 학업이나 취미생활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들이 머리를 맞대고 김정일이 계모 그늘에서 주눅들지 않도록 챙겼다고 하고요. 가정교사들하고 함께 그 중학생 때부터 지방 출장 다니면서 당 사업도 구경시켰고 국가 운영 현장도 직접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김일성으로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김정일이 처음에 정치 무대에 나와가지고 그 만세대 살림집 건설, 그러니까 그 건설장에 직접 이제 삽 가지고 맞들이 들고 뛰었다고 이제 선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양학생 선영궁전도 북한에서 말하는 대기념비적 창조물이거든요. 그런데도 나가서 두 발로 뛰었다. 그래서 그런 선전선동을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후계자를 준비할 때 이게 다 이미지 메이킹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험할 거 다 경험한, 본인도 경험을 많이 했겠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리더에게는 국내 경험만큼 해외 경험도 중요하죠. 김정은이 딸 주애를 중국에 데려간 것도 같은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어땠어요? 아버지 김일성과 함께 이렇게 해외를 다니곤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은 여러 차례 해외 나들이를 했습니다. 김정일이 중학교 3학년 때 김일성의 동유럽 공산국가 순방길에 동행을 했고요. 1959년에 모스크바에서 황장엽 선생이 처음 본 김정일은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김정일은 아버지 모시는 일에 특별히 관심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김일성이 돌아오면 김정일이 수행원들을 집합시켜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하는 모습들에 황장엽 선생이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미 김정일이 이때부터 권력에 대한 지향이 상당히 강했다, 이런 인상을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기질이 남다르긴 했나 봐요. 김정일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배속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정치의 한가운데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짧은 기간의 권력 기반을 다지려고 피바람을 몰고 왔던 김정은처럼 아버지 김정일 역시 권력 장악을 위해서 치밀한 물밑 작업을 펼쳤겠죠. 그 당시 1967년에 노동당 내부에서는 일대 소용돌이가 벌어지고요. 바로 갑산파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산파가 김일성의 유일사상 체계에 도전하면서 박금철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일종의 파벌을 구축합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의 유일사상 체계, 이런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이 갑산파를 숙청하는 데 깊숙이 관여하고, 이 숙청 작업을 통해서 당내 입지를 강화하고 김일성의 신임을 얻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산파 숙청 사건은 조선노동당 내에서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존재감과 입지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그 후에 김영주가 후계 경쟁에서 밀려나고 김평일은 그 전에 또 밀려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자리를 확실히 잡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후계자 수업을 단단히 받은 효과가 나오는 건가요? 그 갑산파 사건 마무리되고 김정일이 곧바로 노동당 선전선동부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전선동부장이 되고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작업을 직접 주도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4.15 창작사를 만들고 문화예술 분야를 본격적으로 장악합니다. 이때 김정일이 주도해서 만든 게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을 우상화했던 그런 작품 피바다,
꽃 파는 처녀 이런 가극, 혁명 가극을 제작했고요. 이 5대 혁명 가극이 만들어지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기 아버지 김일성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당시 이 혁명 가극을 보면서 김정일의 능력을 다시 평가를 했고 김정일을 자신의 후계자로 낙점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치고 자기 능력으로 김일성의 신임까지 얻었죠. 이제는 후계자 자리 내 거다 하고 굴치기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김정일이 당, 군, 정권기관에 자신만의 지도체계를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특히 당 조직 지도부를 활용해서 간부를 관리하고 전담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문과 단위의 업무를 지도하고 검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네, 이때 김정일이 내부를 강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생활총화 지도를 재정비했습니다. 우선 생활총화하는 것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토요일마다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비판할 때 호상 비판 좀 안 했어도 됐는데 무조건 호상 비판 했어야 되고 생활총화하기 전에 노트를 고민하지 않던 건데 노트를 계속 고민해서 진짜 준비했는가도 확인하고 그리고 생활총화 할 때마다 당유작 체계 확립이 10대 원칙이잖아요. 그걸 어느 항목을 딱 놓고서 그걸 비교해서 자기 생활을 분석해서 말하게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는 일주일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2일에 한 번씩 하는 2일 생활총화까지 하겠거든요. 이틀씩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완전히 억제한 거예요, 조직적으로. 북한은 8살 때부터 해요. 어린 나이부터 하거든요. 내 잘못을 내가 해야 알아서 자아 비판을 하고 자아 비판까지 하는 건 괜찮아요. 거기까지 마음 편해요. 남을 꼭 집어서 얘기를 호상 비판하면 이게 친구 간의 그 사이도 멀어지고 그 학교에 딱 들어가서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호상 비판 대상의 첫 번째 타깃이 돼요. 그래서 그 애들은 그냥 공식적인 왕따가 되는 거죠. 이런 생활총화들이 계속 이제 하다 보면 북한 주민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그냥 날림식으로 야, 네가 오늘 나 비판해, 내가 내일 비판할게 막 이렇게. 이게 짜고 했군요. 네, 짜고 해요. 짜고 치는 거죠. 그거 머리가 편하네요. 김정일의 감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직 지도부에 당 조직 개통, 행정 개통, 국가보위부 개통을 비롯해서 3선, 3일 보고 이 통보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직접 이 모든 보고와 통보하는 직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정보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니까 당을 장악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다음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예, 당을 장악한 김정일이 그 다음에 이제 장악에 나선 게 군입니다. 예, 군은 1974년 하반기에 군대 내 당 조직에 대해서 대대적인 검열을 진행합니다. 75년부터는 모든 인민군대 막사나 사무실에 김정일 초상화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부의 정치적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군 총정치국을 장악하면서 군대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형수 박사님, 혹시 이 당시에 그 군부대 김정일 초상화가 걸리던 상황 기억하세요? 그때 이제 김일성 초상화와 함께 김정일 초상화가 막 걸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도 이제 그 독보하면서 김일성 교시뿐만 아니라 김정일 말씀이라 해서 막 전달하고 진짜 분위기가 완전히 그렇게 됐죠. 그리고 구호가 있어요. 그전 같으면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호하자가 아니라 이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호하자 뭐 이런 식으로 구호가 다 하나 붙고 참 분위기가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바뀌고 그랬죠. 김정일의 야심은 끝이 없습니다. 당과 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나서 이제 주민들에 대한 선전 활동에 박차를 가합니다. 예, 김정일이 1974년 사실상 당내에서 이제 실권을 장악하면서 곧바로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 수준을 끌어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김일성에게 더욱 충성을 맹세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에 대한 우상화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동원하게 되고요. 당 조직은 김정일이 인민의 지도자가 될 소질을 타고났다. 이런 주장을 혁명사적으로 날조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김일성 동상이나 사적지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특히
구호나무 발견 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을 우상화하는 혁명화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형수님 아버지가 구호나무를 발견하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전공이 목재 화학 그쪽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학을 가서 배워가지고 왔거든요. 그걸 그래서 대학 교수하면서 순전히 학생들한테 이제 목재 가공, 목재 화학을 배워줬는데 갑자기 이제 87년도 그 구호나무 발견 때문에 아버지가 동원됐어요. 그래서 백두산 지구하고 운곡 지구에 다니면서 한 거의 50년 지난 나무에다가 무으로 쓴 글자가 나 있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나무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로. 가짜로? 가짜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구나무는. 네. 어떻게 가짜로 만들어? 껍질을 벗기고 거기다 목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50년 동안 남아납니까? 안 남아나요. 근데 그걸 지금 북한은 구호나무라고 지금 선전하는데 너무 세뇌시키니까 다 믿는 거죠 지금. 그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도 그런 말씀했어요. 이놈의 나라는 절대 안 망한다. 아버지가 해봤잖아요. 선동을. 그게 동원돼서 해봤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을 속이는 거는 너무 잘한다. 문제가 아니구나 이 북한에. 김정일 우상화 작업이 어느 정도였어요? 주민들이 느낄 때. 8살에 총 쏘는데 백발백중 명사격수를 가졌대요. 8살. 그러니까 그 김정숙이 되게 총 잘 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유전이 돼가지고 김정일이 그걸 잘 쏜대요. 그리고 뭐 음악적으로는 엄청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제가 이제 그 들은 걸 종합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뉴턴이랑 갈릴레오랑 소크라테스랑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명인들을 싹 다 갖다 모은 베토벤부터 시작해서 종합적 집약체가 김정일이었어요. 그 정도로 신격화를 하고 우상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와우. 선전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네, 정도껏 해야 돼.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못 써요.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강력한 선전 활동을 진행했고요. 이걸 통해서 김정일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후계자로서 중요 직책들을 차례대로 이제 거머쥐는데 1990년 5월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물려받았고요. 1991년 12월에는 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92년 4월에는 원수칭호를 수여받았고 1993년 4월에 국방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모든 직함과 권력을 거머쥔 1993년이 사실상 20년에 걸친 그의 그 후계자 수업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2주에 걸쳐서 김주애와 김정은 그리고 김정일까지 북한의 모든 후계자 수업의 실체를 살펴봤습니다. 김주애가 공식 석상의 잦은 등장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4대 세습이 현실화될지 그 선택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